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우진입니다. 접경지역 수건사업 중 하나죠.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철원 포천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남북 4축 여수 철원 구간 중 유일한 2개설 구간으로 그간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타 선정으로 일단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는데요. 철원 포천 고속도로가 뚫린다면 서울에서 철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됩니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모쪼록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으로 이어져 접경 지역 발전에 성장 동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관련 궁금한 소식 알아보는 국회에 나올 시간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설명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파기환송됐는데 다시 전국에 파문이 일겠군요. 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가 나왔던 1심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제 재판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대선은 그대로 진행되겠는데 33일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도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겁니다. 전례에 비춰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절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고법이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판결 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대법 판단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경랑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내내 이 점을 공략할 것이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이 일 여지가 남았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무죄 확정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의총을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쿠데타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다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됐던 대선 일정은 그대로 치를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중앙선대위를 출범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고 이름 짓고 경청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을 필두로 좌우, 진영, 계파,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선대위를 짰습니다. 강원도 선거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철원 출신 우상호 전 의원 투토 체제입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후보 직속 국가미래정책위원회 위원 정도 맡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우상호 전 의원은 15명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들 여의도에 있지 말라는 기조입니다. 표가 있는 건 골목이라면서 여기서 만나서 듣고 받아 적고 하자는 겁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도 오늘부터 경청 투어를 시작합니다. 이번 투어가 세 차례 경청 투어 중 첫 번째인데요. 오늘 밤에 포천 연천을 들르고 내일부터는 강원도입니다. 내일 철원 하천 인제 고성, 모레인 3일은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등입니다. 4일에는 영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가 했던 민생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이라 사실 휴일인데 정치권에는 일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퇴했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경선도 변수가 되겠어요? 네, 한 총리가 오늘 사퇴했습니다. 그간 안보나 통상 분야에 바짝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결국 오늘 사퇴했습니다. 조금 전 대국민 담화에서 한 총리는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마 선언은 내일쯤일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종 2인 후보를 추렸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두 후보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큰 틀에서 단일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아직 당의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단일화를 언급하는 건 패배주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 경선에 집중하고 이후에 논의하자는 건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눈이 쏠리면서 정작 당내 경선은 시들해진 모양새입니다. 비상계엄을 해서 탄핵당한 정권에 당대표와 장관이 경선을 하고 여기에 총리 권한대행이 부전승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를 두고 비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끝으로 김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봄 날씨 변덕이 정말 심합니다.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올 봄에 참 정치권 날씨가 변덕스럽고 불안불안한 모양새입니다. 제발 이제 봄 기운 좀 마음 편하게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회 나우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대한체육회 10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스키 레전드로 불리는 이분, 김남희 총장인데요. 강릉여고 출신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와도 아주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선 김남희 사무총장 모시고 체육회 첫 여성 사무총장이 그려갈 미래는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년 만입니다. 유리천장을 깨면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직을 맡으셨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근데 뭐 여성으로서 이런 자리에 온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체육인으로서 그 국가대표 선수가 105년 만에 이런 사무총장직이라는 걸 맡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운동선수로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총장님, 우리 스키에 있어서는 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로 불리는 분입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78년도에 동계체전 시작으로 전국대회 88관왕,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 등 행정가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첫 번째 그 전국체전을 출전을 하면서 예.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까지 정확하게 40년을 제가 운동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또 행정가로서 국제연맹의 임원으로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총장님과 우리 강원도의 인연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 고성 알프스 스키장을 네. 건립을 하셨고 어린 시절에 진부령에서 스키를 이렇게 타시면서 꿈을 키우셨다고요? 저는 그 스키라는 거를 스키가 뭔지를 모르기 전부터 스키를 탔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 진부령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스키를 신지 않으면 거의 이동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스키를 신는 거는 너무 일상이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독일에 정착을 해서 최근까지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체육 행정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무를 하러 가셨나 싶었는데 정말 특이합니다. 요리를 하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지금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는 평창 조직위원회에서도 일을 많이 했지만 네.
체육인지육성재단이라고 그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았었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이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정 업무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배우게 됐고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렸고 또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뭐 엘리트 체육일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행복하고 즐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꿈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단지 그냥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따라서 독일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저는 이제 다시는 체육 일을 안 하겠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정말 눈물 나게 기쁘고 그리고 또 저희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당장 짐을 싸서 빨리 가라.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너무 한이 맺혔던 게 있다고 하면 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가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좀 한번 도와주고 그 임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지 언젠가는 다시 체육인으로서 완전히 은퇴했을 때 후회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저를 거의 등을 밀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참 화려한 경력 그리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다시 체육계로 돌아오셨어요. 오랜 역사만큼이나 대한체육회에 필요한 어떤 과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글쎄 저는 전략이나 이런 사무총장으로서 이거를 변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좀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바로 잡고 그리고 제가 임기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도 그냥 크게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누구한테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사무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슈 토크에서는 초대 손님이 선곡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히트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체육회 첫 여성 사무총장이 그려갈 미래였는데요. 어떤 곡을 선곡을 하셨습니까? 저는 비상이라는 곡을 했는데요. 네. 그게 임재범의 비상. 네, 근데 예. 그게 너무 제 인생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 그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이제는 그 나라라는 그 얘기가 제가 그동안 6년 동안에 그랬던 것을 가장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네. 당당히 내 꿈들을 맞아요. 펼쳐갈 거야. 네, 딱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헤쳐나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오늘 김남희 총장님 만나면서 정말 일에서 105년 만에 유리천장을 깨셨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김남희가 그려갈 대한체육회 첫 여성 사무총장 시대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남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큰 인명피해를 불러온 60대 운전자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 2년 전 춘천에서도 80대 노인이 끌던 차량에 3명이 사망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 운전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하실 때는 이제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셔서 뒤에서 이렇게 타고 갈 때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운전 면허증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사고로 또 불행한 가족이나 본인도 불행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내시니까 운전하기 조금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면허를 딴다던가 아니면 좀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 그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우리 사회의 노인분들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의 노인분들은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한 20, 30년 내에 노인의 범죄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분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70대 후반, 80대까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신체 능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신 상태에서도 관성적으로 여전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사고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대상자의 1% 수준에 그치는데요. 전국 평균인 5%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불만은 없어요. 뭐 이제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 뭐 운전하지 말고 반납해야 그게 정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체력이 되는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뭐 내가 지금 운동을 계속 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근육 덩어리 해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평생 운전했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운수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이가 많아도 지금까지는 괜찮으니까 하는데 내가 운전해서 야 이거 아니다 하면 반납하려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강원도 운수업 종사자 19,000명 가운데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당장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겠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유지 검사라는 게 있어요. 65세 넘어가면 2년에 한 번씩 그 검사를 받고 70세가 넘어가시면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하고 체험학습을 아침 일찍 들어가서 저녁 늦게까지 무상으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좀 법을 좀 강화한다든가 교육을 많이 한다든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강원도에선 노인 이동권이 제한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사고 예방과 함께 고령층의 생계 유지와 이동권을 존중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고령 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연마다 교육을 한다던가 검사를 하는 나라에서 제어될 수 있는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택시비 보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주신다거나 혜택이 주어지면 좀 더 많이 참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노인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운전 역량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운전 역량이 좀 부족해 주신 분들한테만 이 운전면허 반납을 요청드리는 게 훨씬 더 좀 타당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고령 운전자 사고를 둘러싼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청 신청사가 춘천 고은리에 들어선다는 소식 시청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주거, 상업 등이 어우러진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행정복합타운 조성, 그 과제는 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조금 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게 향후 대선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대규 변호사님. 네, 일단은 항소심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항소심 재판부터 다시 받는 것인데
유사 사례가 우리 강원도에 있었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께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선고까지 7개월이 걸려서 7개월 만에 다시 도지사직을 상실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6월 3일 대선 이후부터 7개월 안에, 그러니까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안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우리는 대선을 또다시 한번 치러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자께서 좀 사퇴를 하던가 민주당에서 후보자 교체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월 4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후보 교체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아니, 대통령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1일 오후 6시까지인데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분들께는 작년 미국 민주당 선거에서 바이든이 난 사퇴할게 라고 한 다음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슨 후보가 선출되기까지의 과정이 13일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4, 5일 안에도 민주당의 후보 교체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래야지 대한민국 대선이 다시 한번 대선을 다시 한번 안 열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대규 변호사께서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제 법에 대한 절차 이런 거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요동치는 이런 상황이 좀 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이 너무 이제 자주 수시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좀 많이 비극적이고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이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되고, 예.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감옥 보내기 위한 정치 이런 것들만 계속 난무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이번에도 또다시 큰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참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저도 하루 종일 그 판결 나오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니에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의 면적 약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140개 크기, 상당히 크죠. 사업비가 9천억 원이 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또 돈 아니겠습니까? 9천억 원대 돈을 이게 어떻게 마련하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2022년도 12월에 도청사가 지금의 그 부지에서 이전을 하는데 고은리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도청사만 이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 1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캠프페이지 부지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업 계획이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행정복합타운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전체 부지의 도청사 부지는 1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35%는 주거나 이제 상업시설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건 도청사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까지 너무 많이 짓는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도청사 건립비만 해도 초기 22년도에는 3천억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5천억, 뭐 6천억까지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청사 청사 건립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행정복합타운은 9천억 원대 비용이에요. 근데 이 9천억을 합하면은 이제 1조 5천억이나 되는 비용들이 거기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그리고 이 9천억 사업비를 자세히 따져 보면은 7천억은 차입을 한다는 거고 2천억은 분양해서 수익으로 좀 충당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7천억 차입하는 이자만 해도 1,200억. 이나 됩니다.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년 동안 매일 4천만 원씩 적금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자 비용이 1,200억까지 되는데, 그럼 과연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도나 강원도개발공사가 뚜렷한 대책이 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좀 했었는데, 이걸 봤을 때도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 뭐 이런 거에서 0.7, 그러니까 1위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되는데 0.7밖에 나오지 못해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 제가 오늘 그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도 비용 편익 BC가 너무 낮다 그래서
2차선으로만 하자, 뭐 4차선으로 하자 얘기 나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오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비용 탄압 편익 개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어가지고 요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도청이 3천억을 목표로 도청 청사만 짓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년에 500억씩 모아서 6년 동안 모아서 거기 3천억을 투자를 해서 짓는 것인데 1년에 500억을 차근차근 김진태 강원도정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에부터 첫 해와 둘째 해를 모아오다가 세수 결손이라 그래서 국가 산업 전체가 침체되니까 세금이 걷어들이지 못하는데 복지 비용은 나가야 되니까 그 기금에서 좀 빼서 썼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게 9천억 전체를 단기간 내에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3천억이나 한 4천억 정도는 도청 청사를 짓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공단, 공기업, 뭐 협회는 뭐 농협, 수협, 뭐 산림조합 그러한 각종 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각종 단체들이 들어올 때 공짜로 들어옵니까? 돈을 내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주거단지와 상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 들어오는 주거단지와 상업단지도 돈을 내고 들어오겠죠. 이런 걸 다 합쳐서 총 비용이 9천억이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도청이 1957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9천억 중에 나머지 제가 말하는 민간은 민간한테 돈을 받으면 되고 공기업, 공단한테는 거기서 돈을 받으면 되고 도청 정도는 세금으로 줘도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9천억이 당장에 다 빚이다. 이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9천억 중에서 7천억이 빚이고요. 2천억은 이 사업성이 이제 도청사 부지는 따른 거예요. 따로 이제 6천억, 5천억인데 지금 뭐 6천억 육박하니 이거는 그냥 뭐 강원도 개발공사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냥 도청에서 그 세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적립해가지고 이제 5천억 들어가지고 이제 짓는 거고 이 9천억은 별도죠. 별도로 강원도 개발공사에다 사업을 주고 7천억 정도를 차입을 하고 2천억은 예를 들면 이제 분양 수입을 낼 걸로 계산을 해서 네.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빚내는 게 7천억이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만 해도 1,200억이나 되는 분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 분양이 이게 이제 수익성이 뭐 600억이 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완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3년까지 네. 모든 게 분양이 다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적자가 안 나는 구조인데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자,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중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 이론. 수도권을 기점으로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수도권을 기점으로 지방 소도시가 있으면 지방 소도시에서 그 수도권과 물꼬를 트는 고속도로 출입구나 혹은 기차역 출입구에 중력 이론이라 해서 빨려 들어가는 곳이 토지값은 계속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만 하더라도 원주시 고속도로에 남원주 IC 근처가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것이 그런 다 중력 이론이에요. 지금 고은리가 어디입니까? 춘천 고속도로의 완전 춘천 IC의 초입 아닙니까? 그래서 중력 이론에 의하면 아마 이 9천억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토지 완판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가 더 비싸게 팔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100% 장담하냐?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 경제학적 지식상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중력 이론 막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블랙홀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중력 이론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고은리에 4,700세대 아파트를 짓고 네. 그쪽으로 행정이나 뭐 이게 지금 법원 검찰청도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다 가게 되면은. 구도심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왜냐하면 이 행정복합타운이 다른 무슨 뭐 산업이 들어오거나 무슨 혁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중앙부처가 이전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춘천에서 땅 따먹기 싸움인 거예요. 네. 이게 춘천에 있는 뭐 관공서들이 글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비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채울 무언가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거의 블랙홀이 될 거다. 네. 4,700세대 정도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네. 세대가 되거든요. 그 구도심에 네. 대한 질문은 아까 한 4번째 있는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먼저 답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공동화에 뭐 특별 대책, 특단한 뭐 인구 유입 대책이 있냐라는 것인데 구도심은 우리 춘천시 의원이신 윤민섭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결을 해주셔야죠. 이건 하면은 해결이 돼요. 춘천시와 네. 협약을 하는 과정인 것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도심이라는 게 지금 도심이 춘천시 명동, 조양동, 중앙로 일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캠프페이지 근처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토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캠프페이지에 춘천시가 갖고 있는 개발안을 갖고 가면 지금 도청이 빠져나가서 도청의 유입 인구, 그 유동 인구가 빠져나가서 도시가 공동화된다는 것인데
그 대신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또 돌아가는 인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시청은 도청하고 이 문제를 협의할 때 이걸 협상 카드로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도청이 빠져나가게 되면 무언가가 또 들어오겠죠. 무언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인구가 왔다 갔다 거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인 문제로 가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 9천억을 내년에 투입해서 당장 고은리에 뭐 축구장 140개 부지를 당장 하고 도청을 당장 내년에 빼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해서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인구 특단 대책까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말씀하세요.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아까 인구 대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방소도시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산업 유치이고 두 번째가 수도권 정주 인구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실 거라 보여지고요. 수도권 정주 인구는 결국 교통 인프라인데 지금 저는 일주일에 서울을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거려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춘천에서 서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경춘선이 있고 ITX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제2경춘국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GTX-B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제2경춘국도가 또 들어옵니다. 6가지 방법으로 수도권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기 때문에 춘천시 정주 여건만 좀 개선하다 보면 저같이 서울을 한 5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오세훈 시정에서 시행한 게 기후 동행 카드예요. 뭐냐면 카드 한 장으로 기후 동행,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시가 모든 주변에 경기도 주변에 있는 시군구와 접해 있으니까 지하철이 연결돼 있는 모든 시군구와 협약을 하나씩 맺고 있어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의 시장 군수들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자, 우리 춘천의 육동환 시장 더불어민주당인데 서울시에 먼저 제안하세요. 기후동행 카드 춘천시는 받아주겠다. 그러면 춘천 시민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이 카드 하나를 가지고 춘천에서 타서 서울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시 춘천을 내려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예. 서울 사람들도 춘천을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기후 동행 카드가 중심이 아니, 된 것 여기 같은데. 질문에 인구 유입 특단의 대책이 그런 있어가지고.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특단의 대책이 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좋은 정책이 네. 있어도 그런 그 좋은 정책에 대한 시도나 이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좋은 정책이 시도되기도 전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이 타당성 검토 보면은 2033년까지 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부터 8년 후예요. 네. 그리고 이게 준공이 30년에 완공이 돼요. 네. 그럼 30년 동안 제가 보니까 30년에 준공한 다음에 1년 후에 70%가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90%가 분양이 돼요. 네. 3년 후에 완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분양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나 이런 데도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30년에 지어주고 3년 동안 다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네. 건데 인구를 보면은 여기에 고은리에 또 거기 행정복합타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다원지구나 지금 학국지구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하면은 거기에 12,000세대가 정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12,000세대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석사동 한 동 자체가 글로 다 가야 되는 거고 그 도심 지역으로만 봤을 때는 도심 지역의 한 20%가 그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빨려 들어가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은 그 한 3, 4년,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네. 안에 이 구도심을 채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돈을 벌 수 있는 설계는 해놓고 이게 그냥 때려 맞추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구도심 공동화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 설명회를 했을 때 가봤어요. 가지고 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강계공 그 뭐 담당자가 이제 멋지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고은리에서 그 구도심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얘기를 했더니 별로 그렇게 공동화 현상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대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춘천시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뭐 춘천시가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별로 없는 거고 꼭 캠페이지 근처만 구도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호평동, 석사동 이쪽도 다 이제 다른 쪽으로 빨려가기 때문에 공동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고 33년까지 거기는 다 채워질 거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지적이 완판 문제와 구동식 공동화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완판 문제는
제가 변호사 법조타운도 이제 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변호사로서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그 법조가 옮긴다는 행정복합타운이 발표를 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야, 우리 로펌도 거기에 지점을 낼 거야. 근데 투자자가 간대. 투자자가 가는데 건물을 만약에 세우면 너네 변호사는 몇 명이 들어올 것 같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벌써 저는 완판이 될지 안 될지 걱정할 게 아니라 과열을 걱정하셔야 돼요. 괜히 투자가 과열돼가지고 주변 상가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의 사례를 들어서 종지부를 찍고요. 자, 구도심 공동화는 도청 문제 때문에 공동화가 지금 진행된 거냐 아니냐부터 살펴봐야 돼요. 뭐냐 하면 도청이 이전 간다고 말하기 전부터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에 대한 문제는 시장 침체와 또 지금 구도심에 있는 게 다 옷가게나 뭐 이런 것인데 옷을 온라인으로 사는 문제, 또 병원을 가던가 은행을 가는 문제인데 은행이 이미 모바일 뱅킹, 폰 뱅킹을 하는 문제, 또 병원도 이미 온이동이나 다른 곳에 많이 강남동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는 도청 이전 때문에 구도심 공동화냐? 이 원인부터 일단 살펴봐야 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가속시킬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있어요. 그 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는 정책을 브레이크를 잡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구도심 공동화를 밟는 악셀레터를 밟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2023년 준공이면 준공과 완공의 의미가 뭡니까? 다 지어놓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사를 가는 겁니다, 도청이. 도청에 있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식당들이 점심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공동화 문제잖아요. 뭐 패션이나 병원이야 뭐 공무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그거는 2023년이면 아직 7년 아직 2032년. 32년. 네. 죄송합니다. 그럼 아직 한 몇 년이 8년 정도가 남았다 보는데 그 사이에 이 대책을 마련 못합니까? 공무원들과 똑똑한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 이 대책 마련 못합니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8년 사이에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정리해 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아까 그 과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완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과열될 거라. 근데 그렇게 똑같이 말했던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알펜시아 어땠습니까? 알펜시아 다 지어놓으면은 분양 다 될 거다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분양 안 돼가지고 빚이 1조 원대가 생겼어요. 레고랜드 어때요? 레고랜드 그 주변 부지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은 이거 다 팔릴 거다 얘기를 해가지고 졌어요. 근데 그거 결국에는 다 분양 안 돼가지고 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게 다 거의 이자에 쌓이면서 계속 이 사태가 났는데 그렇게 똑같이 비슷한 유리사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또 같은 사업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또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짧게 지적할게요. 알펜시아 레고랜드는 관광 쪽의 문제가 그게 하나가 있고요. 레고랜드는 특히 뭔가 기업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유물이 발견됐어요. 고은리로 가게 되는 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유가 고은리는 춘천에 지금 어디를 파도 유물이 나오면 아무런 개발을 못합니다. 전국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맡은 강원개발공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이 참 문제인데 그렇죠. 강원도는 강계공의 부채 비율 낮추기 위해서 계속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고 있는데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부채를 낮추는 이유가 부채가 300% 이하가 돼야지 어떠한 지방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낮추게 되는 것인데 이 채권을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부채를 낮춰놓고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2032년까지 저는 과열이 걱정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토지에 대해서 이 판매하는 비용도 더 올라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2032년 전에는 충분히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서두에 말한 논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대표적인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강계공 상태부터 좀 잠깐 살펴보면요. 23년도 말에 부채 비율이 700% 정도 됐는데요. 24년도 말에 한 350% 정도까지 다운됐어요. 그게 강계공이 뭔 잘해서 수익성을 내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부채율을 줄였냐?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춘천의 붕어섬, 그리고 대관령 풍력단지, 농업기술원 부지, 그리고 원주 드림랜드 부지 약 한 총 합치면은 5천억 정도 되는 비용을 그냥 그 도의 땅을 강계공에 그냥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율을 계속 다운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 지금 행정복합타운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부채율을 300%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2천억을 더 강계공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계속 거기는 장사 안 되고 사업 잘 못해도 도에 땅 갖다 주고, 예? 뭔 사업하려고 하면 또 갖다 주고, 무슨 그냥 계속 이렇게 갖다 바치는 사업만 하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강계공의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단체장님들께서 하고 싶은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하니까 이런 개발공사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아무런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예를 들면 시민들이나 뭐 주민들이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업도 그냥 단체장이 하고 싶으면은 그 개발공사에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개발공사는 하다가 또 사업 잘 안 되면은 도에서 계속 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을 언제까지 할 거냐. 저는 여기서 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공기업이나 뭐 국가 공기업, 한국전력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손실이 나고 구멍이 났을 때 국가 생물을 보조해 주는 것이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오로지 이득을 위해서 부채를 줄이고 이득을 위해서 가면 전기값 폭등해요. 강원도 개발공사도 만들어진 취지가 강원도를 개발을 하면서 강원도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조례와 지금 법령으로 다 구비가 돼 있고 그거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근데 김진태 도정의 스타일은 뭐냐. 이번에 김진태 도정에서 강원도청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 사회자를 항상 외부 사회자를 갖고 오다가 이번에 도청 공무원이 직접 체육대 전체 사회를 봤어요. 아침에 회의를 하다가 김진태 도지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단 1원이라도 줄여라. 지금 이 사회자도 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다 해라. 왜 자꾸 세금을 낭비하냐. 그런 식으로 도정의 기조가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강계공의 그런 문제는 전 정권, 최문순 지사 때 다 문제가 쌓아놓던 게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부정 안 하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줄어가지고 여기다 9천억 이렇게 몰아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이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전기, 물, 가스 이런 것들은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가지고 일단 전기요금 너무 비싸지 않게끔 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는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공공재가 아니에요. 개발 사업이고 토건 사업이에요. 부동산 산업이고. 근데 이런 거에 세금을 그냥 막 빌리고 그 이자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또 말씀드린 알펜시아 레고랜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단이 나가지고 지금 수천억씩 세금이 그냥 이자 주는 데만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강계공이 600억 원 이상 수익을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에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강계공 전문가들이나 혹은 뭐 외부 용역 보고서들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예측을 한 건데, 600억 이상이라는 수익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가격의 상승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또 예측할 수 없는 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물을 짓게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철근 값이나 콘크리트 값이나 이게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 신청서도 처음에는 3천억을 잡았다가 지금 한 넓게 잡아서 뭐 4천억, 5천억까지 잡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서 600억이라는 약간 그 수치를 도출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이제 다 이거 완판되고 잘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 투자하는 거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지극히 셀세로 하는 거예요. 돌다리로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김진태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600억 이상 수익이 낼 것이고, 그리고 뭐 강원도 인구가 200만 명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0억 수입, 9천억 들어가지고 9,600억 만들다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분양이 완판됐을 때 얘기인 거예요. 분양이.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어떻습니까? 이 완판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라도 이건데 미분양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자가 발생되고 쌓이거든요. 이자만 이 9천억 빌리는데 이자율이 4.5%에 1,200억이에요. 근데 이걸 빨리 분양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이자만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산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 게 중도개발공사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서는 네. 저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민석 정리해 의원님 주시죠. 인구 200만 명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인구가 200만 명 달리면 지금부터 50만 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강릉이랑 춘천 합친 인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산출 근거로 뭐 여기가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그리고 기업 도시나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게 국가적인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계산하는 거는 정말 망상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윤민석 의원님 지역구인 석사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석사동에 엔타라고 NH타워가 들어갔죠. 농협이 기반하는 영화관이나 뭐 종합 뭐 플렉스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들어왔냐? 석사동에 갑자기. 법원 검찰청이 그 앞에 있는 군부대 부지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막 들리면서 엔타워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법원 검찰청이 지금 부지가 취소됐죠. 그러면서 법원 검찰청이 고은리로 넘어가죠. 행정복합타운에. 이런 식으로 행정복합타운이 조성이 되면 어떠한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력들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완판 얘기는 수익 얘기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른 곳 좀 벤치마킹 해볼까요? 우리보다 앞서서 도청 이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했었죠.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 상황 좀 보고 싶은데 윤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경북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좀 이전했는데 이게 15년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막 돈은 한 2조 넘게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70%가 빈 땅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충남도청도 대전에서 홍성군으로 좀 이전을 했는데 이것도 18년 동안 진행됐어요. 근데 여기도 2조 5천억 정도 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이 분양률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져놓는다고 다 뭔가 채워줄 거다. 그거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인구 많이 늘어나고 이럴 때 시기인데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인구 소멸 지역들이 지금 막 분출하고 있는데 이런데 그냥 져주면 무조건 채워질 거다라는 망상은 좀 내려놓고 그게 다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경북의 안동 그 신도시는 2조 1,500억이 들었고요. 충남의 내포 신도시는 2조 5,600억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9천억이에요. 이에 비해서는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신도시는 안동 풍천면과 예천군 호평면 두 개에 걸쳐 있어요. 충남에 있는 내포 신도시도 충남 홍성군과 다른 군에 걸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지역끼리 포항이 유치하겠다, 뭐 성주가 유치하겠다 서로 싸우니까 도지사가 한가운데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2017년도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강원도 도청의 건설 등급이 C등급이 나와가지고 D등급이 나와가지고 위험하다 옮겨라라고 했는데 최문순 지사가 2018년에 당선되고 옮기겠다고 하면서 4년 동안 부지를 결정 안 했어요. 근데 김진태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부지선정위원회 빨리 돌리고 바로 결정한 게 고은리였습니다. 이거는 안동하고 그 충남하고 사안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거기는 허허벌판에 지은 것이고 우리는 고속도로 초입에서 이미 많이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짓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그때와 다르다.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 사례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네, 일단은 교통 연결망이 부족하던가 아까 말한 경북이든 충남이든 어떠한 시골 한복판에다 져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지만 결국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적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 초입이라 하더라도 그 외에 수반되는 교통 인프라는 좀 확충해서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거단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학교나 혹은 교육이나 복지 문화시설까지 충분히 들어와야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과의 소통이죠. 시민들과의 얘기를 잘 반영해 나가면서 계획을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시민의견 수렴한다는 거 좀 받아서요. 얘기 들으면 시민의견 수렴을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22년도 12월 달에 도청사 부지 결정되고 23년도 5월에 이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거든요. 불과 5개월 만에 오늘 질게 그리고 5개월 있다가 이 5개월 동안에 주민의견 수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저희가 그 설명회 갔었을 때도 아니 그냥 내비둬라 우리 그냥 여기서 살 테니까 도청사까지 오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부지 면적 그리고 주변 부지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뭐 거기도 이제 도청사 들어가니까 뭐 식당이고 상업적이고 조금 들어가야겠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캠페이지 2회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되게 반발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발 단체장님들께서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다 안 되고 있는데 내가 하면 꼭 될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다른 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한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시민 의견 수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5년 넘게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도청사만이죠, 도청사만. 결정을 내릴 시기인 거죠.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사 네. 괜찮다니까요. 나머지 거까지 하지 말자. 자, 이거예요. 오늘 여러 말씀 들어봤는데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가 행정복합타운 조성 그 과제는이었거든요. 한 줄 평 듣는 시간입니다. 강 변호사님. 행정복합타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윤 의원님. 네. 행정복합타운 김진태 도정의 위험한 도박. 예, 도민의 혈세로 하는 도박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청사 신청사를 비롯한 행정복합타운 개발, 강원도 전체 위상은 물론이고 춘천시 도시재생에도 이것이 참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한 사업 분석과 전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좌우지간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